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투자론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지난 시간까지 정책론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죠. 지금까지 했는 걸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난 그 내용을 아마 못 들어서 어떤 건가 할 겁니다. 지금 복습을 할 건데, 일단 지나가고요. 투자론은 이제 별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과는 이제 별개입니다. 이 개론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잡다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로 관련되는 과목이 있고요. 파트가 있고요. 관련되지 않은 파트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했던 2주차와 3주차 내용은 서로 관련되는 파트입니다. 수요 공급을 알아야 어느 정도 정책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나중에 투자론은 나중에 감정평가론하고 또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까지 했는 것이 첫 번째 주에 부동산 총론에서 부동산이 뭐냐 공부했었죠. 부동산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일단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으로 나누었죠. 그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법 중에서도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정해놨죠.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민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도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뭔가가 있었죠.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왜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죠. 어떤 점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요? 등기나 등록을 통해 그 공시 방법이라는 수단을 갖추는 겁니다. 그 소유주가 누군지, 압류가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공적 장부를 떼봐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이라 그랬죠. 자동차는 민법상 분명히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 장부를 떼봐야 소유주가 누군지, 압류가 들어왔는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는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류를 했습니다. 토지 분류를 할 때 택지나 부지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었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 건물을 건축하든 건물을 건축하지 않든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 이렇게 택지 부지가 있었고요. 후보지, 이행지가 있었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그리고 필지, 획지라는 거 있죠. 필지는 법적 개념으로서 이 지적법이나 또는 등기법상 등록의 단위입니다. 등기의 단위거나. 근데 획지라는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런 것도 했죠. 나지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땅이고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나지 상태의 가격은 건부지 상태의 가격보다는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그 땅을 최대한 가장 잘 활용해야 이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런 내용 했고요. 그다음에 법지, 빈지 했습니다.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 경사진 땅을 말했죠. 경사진 땅은 활용 실익이 없습니다. 법으로는 갖고는 있지만, 그리고 빈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이다. 바닷가를 말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토지를 분류했고요. 그 외에 뭐 토지 특성이나 뭐 속성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했던 것이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었죠.
수요 공급에서는 그 수요 공급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념에서는 유량이라는 단어와 저량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 변수를 측정합니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수요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이제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는 뭐 예외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좀 설명드리면 되니까 일단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 그리고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사후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요, 판 사람이요, 사려고 하는 사람 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래야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지고 가버린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팔고 가버린 사람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등장하느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등장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등장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산 사람과 판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중에서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할 때는 구매 의사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도 들고 들어와야 되죠. 시장이라는 무대에는 돈도 함께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구매 의사뿐만이 아니라 지불 능력까지 있는 수요, 유효 수요의 크기를 우리는 측정합니다. 잠재 수요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 유효 공급을 측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량, 저량 변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유효 수요 개념을 측정한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이죠. 수요량이 변할 때는 가격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상 구별을 하는 것이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양자를 붙여주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에는 수요 변화라고 표현을 달리하죠. 근데 이것을 말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할 때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수요 변화는 선의 이동, 선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량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량 변한다는 것은 이 길이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 종축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길이가 변하는 것이 점이 변해도 길이가 변하고 선이 변해도 길이가 변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격이 변하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느냐. 자,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이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함께 하고, 그리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도 공부를 했었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고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근데 말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균형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물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할 때 균형이 결정됩니다. 자,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배우는 겁니다.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하든가 또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해야만 균형점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 개념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 변화, 특히 공급 변화, 이 선의 이동이 나타나야 균형의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균형의 이동을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는 것이에요.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은 크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은 작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 표현은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요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은 변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은 변할 수가 있고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예를 들었죠.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그냥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그냥 가격 탄력성입니다. 같은 재화일 때에는. 근데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고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무슨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 변화율이 될 수도 있고요. Y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X제 수요량 변화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엇갈리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이제 나중은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만도 복잡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거기까지 했고요. 혹시 동영상 봤습니까? 아직 보진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알아듣는 눈치예요. 예전에 공부 좀 했습니까? 하여간 굉장히 표정은 밝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는 게 정책론이에요. 그 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론도 했죠. 시장론이나 경기변동론 이런 것도 했는데 경기변동론은 나중에 이제 전체의 큰 흐름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시장론에서 이 흐름에 관계가 있는 게 있었어요. 시장 하면 이제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인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시장을 살펴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흐름과 큰 관계가 없고요.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의 기능이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말씀을 드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하고요? 시장이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죠. 근데 이 시장한테 자원 배분 기능을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효율성 측면입니다. 효율성.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원천적으로 형평성을 민간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싸게 받고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비싸게 받고 이렇지 않죠. 상품의 가격은 누구에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충분한 재화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라고 그래요? 형평성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 측면은 효율성 측면이라 하고요. 소득 분배 측면은 형평성 측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가 어렵습니다. 형평성으로 가자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을 많이 안 해서 일을 많이 안 하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 수준이 낮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소득 수준이 낮다. 이거는 안 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돈 잘 버는 사람 많죠. 근데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이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대졸자들의 평균 임금이 고졸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졸자의 소득이 대졸자의 소득보다 높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 사례를 들려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고졸자보다 대졸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머리를 싸매고 그냥 박 터지게 그냥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격차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서양에 비해서. 서양은 그래도 덜한 편이거든요. 이게 소득 격차가.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덜한 편이니까 걔네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격차가 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우리나라는 고졸 대졸의 격차도 크고요. 그다음에 남녀 격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고졸과 대졸이 이게 단지 학력의 차이라면은 굳이 그런 차이를 둘 필요가 없고요. 그로 인한 능력의 차이라면은 분명히 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차별이라는 게 있고요.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별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되겠죠. 근데 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조건이니까 당연히 달리 취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이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득이 낮은 게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대 때 이제 첫 직장 잡아가지고요. 한 20년간 한 직장에서 계속 같은 일만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직장에서 하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구조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FTA 말씀 많이 하죠. 이 신문지에서 FTA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FTA를 한다면은 혜택을 보는 업종이 있고 손해를 보는 업종이 있죠. 혜택을 보는 업종은 주로 수출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수출이 무관세로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손해를 보는 업종도 있죠. 어떤 업종이에요?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와 관련된 업종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관련된 업종들은 많이 소득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TA라는 게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돼 가지고 지금 내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내가 돈을 못 번다면은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정부의 어떤 큰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잘리면은 딴 데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가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재교육시키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되죠. 근데 정부는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당연히 세금 걷어야 되죠. 근데 그 세금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그걸로 혜택을 보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자, 자동차 이런 업종이 FTA를 통해서 혜택을 본다면은 그쪽에 세금을 더 매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보는 쪽에서 세금 걷어서 손해를 보는 쪽에 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그런 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난주에 정책론에서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는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고요. 하나는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왜 개입하느냐 물을 때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고요.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소득층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무슨 측면의 정책이에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입니다. 주로 주택 정책에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임대료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형평성 측면의 정책입니다. 근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죽박죽. 여기는 뭐 공장도 있고 또 돼지우리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살던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엿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뒤죽박죽으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구획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역지구제라는 거죠. 이런 지역지구제는 서로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측면에서 부의외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효율성 측면입니다. 토지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정책론의 이제 큰 흐름이에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는 경제적 기능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성 측면의 정책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이고 형평성 측면의 정책은 이거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그런 이제 학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출제가 되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해요? 직접 개입하느냐 또는 간접 개입하느냐 또는 토지 이용 규제가 있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걸 위주로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라 그랬어요.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선수로 뛰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부가 편법 판정한다 그랬죠. 슬쩍 도와주는 거죠. 집이 안 팔리니까 집 많이들 사라고 취득세, 등록세 깎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정부가 사는 것은 아니죠. 직접 정부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사라고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 공공임대주택을 생산해서 공급해. LH공사를 통해서 이런 거는 직접 개입입니다. 정부가 공급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뭐 임대료 보조, 돈 보태주는 거죠. 야, 너 저기 저런 이런 집에 들어가면은 임대료 보태줄게. 이렇게 보태주는 거는 간접적 개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은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면은 임대료 규제라는 것도 있고 임대료 보조라는 것도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일단 하고요. 오늘은 이제 투자론 요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자론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일단 투자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부동산을 사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하려면은 이제 실무에서 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난 후에 실무에 가서 알아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뭐 매스컴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밖에 안 돼요.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부동산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딴 사람 말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녀보면서 교통은 어떤지, 전철역에서 어떤지, 앞으로 뭐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지, 어디 먼데 누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거는 약간은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런 거 절대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죠. 자,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면은 일단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으면은 투자할 만하느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따지는 게 어찌 보면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나가서 1억 1천만 원 들어온다. 요즘 같은 세상에 1년 만에 1억이 나가서 1억 1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할만하죠. 충분히 할만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올해 투자해서 바로 1년 뒤에 처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투자해가지고 몇 년을 거쳐서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1억 투자해가지고 한 3년 뒤에 3천만 원, 아니 2천만 원? 헷갈리게 한 2천만 원 정도, 3년 뒤에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니까 1억 2천 들어온다, 3년 뒤에.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1년에 700만 원씩 채 안 되죠. 600만 원 조금 6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괜찮은가? 이걸 따지는 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00만 원 하고요, 1년 뒤에 600만 원은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2년 뒤에 600만 원은 1년 뒤에 6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2천만 원 들어온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3등분 해가지고 매년 600 몇십만 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그 화폐 시간 가치라든가, 이걸 화폐 시간 가치라 그래요. 그런 것을 공부한다든가, 또 투자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위험을 줄이는 게 좋겠죠. 네,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자,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투자를 할 만한 건지 할 만한 것이 아닌 건지 이런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중개 실무를 하실 때 브리핑을 잘 하실 겁니다. 브리핑을 잘 하면은 바로 소문이 날 수 있죠. 제가 중개사무소를 가보면 이게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 정말 옛날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쯤은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물건 좀 알아봐 달라고 미리 전화를 했어요. 어떤 가격대에 방 몇 칸에 이 버스 정류소나 전철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중개사법에서도 배우실 건 소구점이라고, 소구점. 고객이 요구하는 포인트. 고객이 요구하는 포인트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개사무소를 갔는데 저보고 타래요. 탔어요. 가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 방 볼 수 있냐고. 지금 못 본대요. 방향을 돌려요. 또 전화해요. 거기 방 볼 수 있냐요. 볼 수 있대요. 근데 가는 방은 제가 원한 방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 아마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집을 갔어요. 그날 같은 날 다른 집을 갔는데, 갔더니만 A4 용지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딱 뽑아 놓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 개수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제가 원하는 지하철역이나 정류소서부터 거리에 해당하는 물건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 중에 오늘 볼 수 있는 거는 요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가격대를 올렸을 때 이런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좀 더 멀어지면은 이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것도 밑에다가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 집에 그 다음에 또 내놨습니다. 물건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이제 신뢰가 가면은, 아, 이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물론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를 해요. 나 딴 데 얘기 안 할 것이다. 여기만 얘기할 것이니까 신경 써달라. 딴 데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혹시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하시더라도 손님이 이 얘기를 하면은 딴 데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딴 데는 얘기하지 말고
신경 써드릴 테니까 딴 데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꼭 사람들이 딴 데도 얘기하거든. 그 이유가 얼른 팔려고 하는 목적이나 또는 얼른 사려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사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이 그 동네 부동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달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물건은 한 개 나와 있습니다. 물건 한 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산다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해놨죠.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도 전화 올 거고 집주인한테, 저 공인중개사도 집주인한테 전화 올 거고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인이 어떤 생각할까요? 사려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렇게 가격을 좀 절충해서 좀 다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만 딱 얘기를 하거나 해야 돼요. 그래야 협상하기가 좋대요. 더 다운시키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손님들한테도. 혹시라도 나중에 저거 하실 거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의뢰인이 될지라도 마찬가지. 다른 데 얘기 안 한다고 확실하게 이제 다짐을 받아놓고 하면은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 절충하기가 쉬워질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론을 공부를 좀 하시면 특히 사무용 부동산, 주택보다는요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브리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용 부동산, 이게 업무용 부동산이죠. 수익성 부동산, 특히 수익성 부동산이죠. 수익성 부동산은 투자하는 사람이 다 뭐에 관심 갖는 거예요?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수익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투자론에서 수익을 계산해 줬습니다. 수익을 이렇게 계산하라고. 근데요, 지나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하면서 팩스로 또 보내옵니다. 분명히 계산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뒤늦게 얘기해 주면은 이거 그때 이렇게 배웠는 거 맞냐고. 뒤늦게 딴 얘기합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론에서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두셔야 돼요. 전월세만 하면은 별 필요 없어요. 합격하면 까먹어도 되는데 전월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용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요걸 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도 저한테 이렇게 팩스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고요. 어지간한 정도만 해도요. 그 고객을 설득만 시킬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브리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적인 것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억대 이상 되면은 좀 자세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물건의 가격이 그러니까 10억대 정도, 두 자릿수 억짜리는 굳이 자세한 분석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이제 수험생 분을 만났어요. 합격생이 아니고 수험생분이 이제 중도에 공부를 그만둔 분이에요. 근데 실무를 해요. 실무를 하는데 공부를 계속 못 하시냐니까 바빠서 못 하겠대요. 지금 실무하는 게 바빠서. 더구나 제가 만났을 그 당시에는 강남에 1000억대 부동산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래요. 1000억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정도면은 좀 분석을 잘 해야 되지 않냐, 브리핑을. 그렇게 잘 안 해도 된대요. 예. 그렇게 자세한 분석까지는 필요 없대요. 우리가 하는 이런 자세한 분석 다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거 자세한 분석까지 흡수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냥 중간 정도만 하면 되는데 고객이 이해를 못 한대요. 고객이 자세한 분석을 하면. 그러면 또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해하는 수준의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 근데 그게 적당한 수준이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난이도가 중간 수준이에요. 중간 수준. 난이도가 높은 수준까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라고요. 자, 일단 투자라는 개념이요.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있죠.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있죠. 부동산 투자의 개념에서 부동산 투자란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여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건요. 이거는 현재의 확실한 소비요. 확실한 소비. 현재의 확실한 소비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뭐 하고요? 수익하고 이걸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모아놨잖아요. 지금 이 모아놓은 돈을 써버릴 수도 있는 그 돈을 써버리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교환하는 행위죠. 이렇게. 잘 되면은 크게 수익을 얻는 거고 못 되면은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위험한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해요. 위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이걸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하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해서 일단 어떤 게 있어요? 지렛대 효과가 있죠.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도 출제됐고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매력, 절세 효과, 구매력 보호 이렇게 있죠. 이 절세 효과는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절세 효과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요. 다음에 세 번째, 구매력 보호라는 게 있죠. 요거는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소유의 긍지와 만족 뭐 이런 게 있죠. 소유의 긍지.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다음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특별한 장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요 세 가지는 이거는 뭐 이 자체가 중요도가 높고요. 요 세 가지예요. 이렇게. 나머지 두 개는 단어 뜻을 알아두는 정도면 돼요. 일단 얘네들은 이제 용어 정리만 하면 되니까 구매력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거는 다른 표현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그래요. 인플레이션 해지. 해지 영어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해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은행에 예금을 넣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주거나 그럼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1억을 빌려줬어요. 또는 1억을 예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가 10%가 발생하면 정해진 이자 말고도 10%를 더 얹어서 받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을 샀습니다. 인플레가 10% 발생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대체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1억을 가지고 예금에 가입하는 거하고 1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부동산을 사는 게 100번 낫죠. 그런 게 바로 구매력 보호 이런 뜻입니다. 구매력 보호라는 게 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요.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실물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금융자산에서는 얻을 수 없고요. 실물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이게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죠. 부동산. 구리, 원유, 원유 있죠. 석유. 이런 것들이 다 실물자산이에요. 이런 정도입니다. 다음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이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 기간 발생하는 이득이요. 매 기간. 그리고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 차익이에요. 이건 시세 차익.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성 부동산을 생각한다면 원룸 주택이다. 20칸짜리 원룸.
거기 이제 매달 뭐가 발생해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죠. 그게 소득 이득이고요. 요거는 이제 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간 단위. 1년에 얼마씩, 요렇게 1년에 얼마씩. 근데 요거는 5년을 운영을 하면은 5년을 운영하든 3년을 운영하든 10년을 운영하든 실현되는 횟수는 한 번. 3년 후에 처분한다. 5년 후에 처분한다.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건 딱 한 번. 이거는 처분 시 발생은 처분 시. 처분 시 발생합니다. 근데 계산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처분할 것은 아닌데 1년 전에 산 부동산이 그동안에 내가 임대료 수입을 1,000만 원 벌었고요. 그동안에 1년 동안 임대료 수입을 1,000만 원. 그러면 소득 이득이 1,000만 원이죠. 근데 1억에 샀는 게 지금 현재 1억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자본 이득도 300만 원 발생한 거죠. 일단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산상으로는. 지금 처분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지금 처분한다면 300만 원. 근데 이제 내년 됐을 때는 알 수 없는 거죠. 내년이 됐는데 살 때 1억 주고 샀는 게 9,5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가격이 떨어져서. 그럴 때는 자본 이득이 마이너스 500입니다. 그럼 자본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처분할 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매기간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처분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 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렛대 효과가 매우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는 원래 계산 문제로도 출제됐고요. 이거 원래 계산 문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출제가 됐어요. 최근 몇 년간 이게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과거에는 연속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막판에 가서 가장 이제 가능성,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이제 선별할 때는 그때는 따로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요도는 그 자체가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지렛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렛대. 무거운 거를 들 때 이렇게 드는 것을 말하죠. 자, 이 지렛대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타인 자본 사용 효과. 타인 자본 사용 효과. 자,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든 다른 투자든 이런 지렛대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있어요. 이거를 은행 직원이 이제 권하는 거예요. 여기 펀드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펀드의 수익률이 최소 10%는 될 겁니다. 지금 5년간 평균 10% 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하죠? 평균적으로 5년간 10%인데 몇 년 전에는 마이너스 20% 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잠깐 동안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지금 회복돼서 연평균 10%는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는 이거를 한 1년 정도 갖고 있을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 갖고 있을 계획이에요. 잘하면은 평균이 10%니까 잘하면은 20%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0%니까. 근데 어차피 뭐 여윳돈이고 은행에 넣어봤자 뭐 별로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펀드에 넣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몇 프로를 예상하고 넣는 거예요? 10%를 예상하고 넣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예상대로 10%가 된다면 1년 뒤에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1,100으로 돼서 돌아오겠죠. 원금하고 합쳐가지고. 자, 그런데 이 장밋빛을 꿈꾸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함께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돈 1,000만 원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도 함께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계산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20%라고 할게요. 예상되는 수익률이 20%고요. 자,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은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1,000만 원이 나가서 1년 뒤에 얼마가 들어와요? 1,200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 예상 수익률이 20%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이에요. 자, 이것을 투자하게 되면은 1년 뒤에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200만 원이 되겠죠. 예상이. 자, 근데 어떤 욕심이 생긴다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쓸 욕심이 생긴다고요. 이게 이제 타인 자본이에요. 이것도 1,0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그 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1년 후에 이 돈도 얼마가 예상이 돼요? 1,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맞죠? 어쨌든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하고 각각은 20%씩 예상이니까. 자, 그러면은 내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와 남의 돈을 함께 투자했을 때를 비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1,000만 원 나가서 예상대로 됐을 경우 20%의 수익을 얻잖아요. 근데 남의 돈을 함께 투자하면 모두 얼마 투자하는 거예요? 2,000만 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와요? 2,400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총 자본이 2,000이에요. 총 자본. 총 자본이 2,000이고요. 모두 2,400으로 돌아오죠. 자, 요걸 이제 정산해야 돼, 정산. 2,400을 정산해야 돼요. 일단 타인 자본한테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1,000만 원과 플러스 뭐까지? 100만 원 이자까지. 여기 이제 원금, 타인 자본 원금과 이자 돌려줘야 되죠. 타인 자본한테는 1,100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총 2,400을 주면은 자기 자본한테는 얼마 떨어져요? 자기 자본한테는 1,300이 떨어지죠. 여기서 원금 얼마예요? 원금은 1,000만 원이죠. 자, 근데 300이 남았죠, 이제. 수익률이 더 높아졌죠. 내 돈으로만 하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내 돈으로만 하면은 200만 원, 20%밖에 안 돼요. 근데 남의 돈을 사용해서 1,300만 원, 몇십 프로 됐어요? 30%가 됐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요?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자본 수익이 높아졌죠.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요걸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 효과. 자, 정이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부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어떤 경우예요? 예상대로 안 됐을 때가 문제죠. 예상은 20% 했는데 실제로는 제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제로. 예상은 이렇게 했지만 실현은 어떻게 돼요? 실현은 1,000만 원이 나갔다가 그냥 1,000만 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얼마 나갔다가 2,000만 원 나갔다 얼마 돌아오는 거예요? 2,000만 원 돌아오는 거죠. 그럼 내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그냥 똔똔이죠. 근데 남의 돈으로 했을 때는, 남의 돈을 같이 했을 때는 2,000만 원 돌아왔는데 어쨌든 얘는 이자는 줘야 돼요. 1,100을. 그럼 2,000에서 1,100 주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900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10%죠.
자, 이런 경우는 부의 지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실현이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부로 돈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예상대로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만 원만 할 거 아니고 그냥 뭐 1억이라도 좋고 하면 되죠. 예상대로만 된다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지뢰가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의 지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을 함부로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의 지뢰가 발생하느냐, 부의 지뢰가 발생하느냐 하는 키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차입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차입 이자율하고,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퍼센트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퍼센트 계산하는 거 해야 된다 그랬죠. 퍼센트 계산하는 거. 자, 여기 이자율 10%죠. 자, 2천만 원이 나가서 2,400으로 돌아오고 있죠. 몇 프로요? 20%죠.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만 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프로? 20%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전체 1,0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죠. 전체 1,00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게 다 자기 돈이에요. 그럴 때에는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아요. 어차피 전체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총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총 2천만 원 투자돼서 2,400이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20%죠.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여기 이제 노란 게 아니고 지금 흰 거죠. 1,000만 원이 나가서 1,300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30%가 돼요. 30%. 다르죠? 여기서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습니다. 남의 돈 사용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항상 같아요. 그런데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죠. 차입 이자율이 10%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죠. 자, 이 소리는 싼 이자로 빌려와서 높은 수익을 낸 겁니다. 싼 이자로 빌려와서 높은 수익을 냈을 때는 그 차액만큼, 이자 주고 나는 차액만큼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남의 돈 1,000만 원 빌려와가지고 이걸 수익을 얼마 냈어요? 200을 낸 거죠. 내가 투자된 금액도 200을 수익을 냈고요.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온 것도 200의 투자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돈은 100만 원만 이자 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나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총 300이 떨어지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차입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으냐 낮으냐 요거 따지는 겁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 지금 10%인 상황에서 총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면 20%가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는 30%가 됐죠. 남의 돈을 1,000만 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30%가 된 거예요. 남의 돈을 2천만 원 사용하면은요. 여기가 40% 됩니다. 남의 돈을 3천만 원 사용하면 여기가 50% 이렇게. 남의 돈을 사용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정의 지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부의 지뢰 효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노리고 남의 돈을 사용했지만 차입 이자율이 더 높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차입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10% 됐죠. 여기가 10%인데 총 자본 수익률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부의 지뢰 효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도 있어요? 0의 지뢰가 있을 수 있겠죠. 0의 지뢰는 이자율만큼의 수익률을 낸 거죠.
남의 돈을 빌려와서 이자 얼만큼의 수익률을 내면은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런 거를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 좀 쉬고요. 그 위험과 수익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